수호제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수호제기라는 작품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신에 나올 확률이 아주 큰 작품 중에 하나예요. 아마 너네 출판사에 아마 있을걸요? 아마도.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뭘 얘기를 먼저 해야 되냐, 수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이 수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문학 작품을 4가지로 나눠주는데,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도 하죠. 교술갈래라고 하죠. 이거 기억나시죠? 교술갈래. 예. 주인 기억나? 복습을 안 해오는 자. 자, 교술갈래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교훈을 서술하는 거예요. 교훈을 서술하는 갈래니까. 그럼 이 포인트로 봤을 때 2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작가의 경험이 먼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경험으로 인한 깨달음이 나오는 구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교술갈래의 정의라고 했을 때 기억하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누구에게? 독자에게 전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전달이라는 포인트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이 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내용으로서만 판단할 수 있어요. 내용으로서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문제들이 뭐가 나올까? 내용 일치 문제나 아니면 뭐 내용 추론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추론이라는 건 이랬었어요. 정보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걸. 그걸 우리가 추론이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내신에서 나올 거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 파트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전달하는 방식.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놓으면, 특히 전달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놓으면은 되게 난감해질 수 있어요. 씨발 이거 뭐지?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어느 정도가 있고 외부 작품에도 대응이 다 가능하다면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네, 요거는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수호제기 같은 경우는요, 제목을 좀 나눠볼 수가 있어. 수호제 기로 나눌 수 있어요. 기라는 게 이 자체가 기록이라는 얘기거든요. 기록. 그럼 뭐에 대한 기록이냐? 수호제라는 어떠한 집의 기록이에요. 수호제. 뒤에도 나올 거지만 이 수호라는 말은 이 오가 나자예요. 나를 지키는 수가 지킨다는 얘기예요. 나를 지키는 집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라는 게 그럼 뭘까요? 여기서 나라는 거. 응? 뭐라고? 네, 글쓴이,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글쓴이가 맞죠. 우리가 자아가 여기서도 나눠집니다. 왜? 뭐가 이렇게 또 졸라 머네? 문소울 머리 출연했어요. 우리 소울씨 머리 출연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자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죠? 기억나요? 자아. 제가 저번주 백성 얘기할 때도 요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자아라는 것이 그냥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현시적 자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했을 땐 이상적 자아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 자아라고 합니다. 본질적 자아. 그러니까 현실적 자아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현재의 내 모습이요. 현재의 내 모습, 현재의 나. 근데 본질적 자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 자아 구조랑 조금은 다릅니다. 뭐냐면 이거는 지켜야 하는 나예요. 지켜야 하는 나. 이 수호제기에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내신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 나라는 게 여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나를 기역,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미음으로 해놓은 다음에 다음 중 나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주 단골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라도 내신 그 시험범위에 들어가면은 그 점을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그 클리닉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영상 보내드릴 거예요. 제발 보세요. 알겠죠? 무조건 보세요. 봐야 돼. 이거 여러분 의지가 중요하다 했어요. 분명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의지가 중요하다 했어요. 안 보면은 저랑 그 클리닉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걸 알고 나서야 제가 드리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은 풀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수제라는 것은 큰 형님이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의심하려 말하기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나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 데를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야? 형의 그 수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졌어요. 초반에는. 그죠? 의문을 가졌어요. 맞죠? 그래서 그럼 앞에서의 이 나는요. 나는 뭐 떨어질 일이 없는데, 절실한 건 없는데, 뭐 지키지 않는 데를 어디를 가겠냐? 나 원래 존재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나는 그럼 뭐가 될까? 현재의 나일까? 얘일까요? 현재의 나죠. 어차피 나 안 떨어지잖아.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의 나라고 해주시고요. 자, 근데 어떤 말이 있으냐 밑에 내가 장기로 기양 온 이후 얘가 뭐야? 기양을 왔어요. 유배당한 거죠. 참고로 요 작품의 작자는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에요. 네. 그래서 귀향을 왔는데 이후 홀로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러한 의문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하였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의문점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기항에 오게 되면서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대체로 천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자, 일단 이거부터 뭔가 좀 말이 이상해. 그죠? 이런 말을 했어요. 만물은 지킬 필요 없다. 근데 나는 지켜야 한다. 자,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결론이 먼저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만물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대조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대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다 전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조적인 표현이죠. 만물과 나. 지킬 필요가 없고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은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과 꽃나무, 과실나무 등 여러 나무들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하게 하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의 뭘 들었어요? 일단 여러 가지의 예시를 들었죠? 그죠? 최소한 5개가 나왔어. 그쵸? 5개가 나왔고 이 예시들을 뭐하고 있어? 열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열거된 예시들을 통해 뭘 얘기한다? 결론을 정당화를 시켜요. 일종의 뭐야? 하나 어떤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그래서 밑에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결론.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대요. 자, 이러한 전달 방식, 이러한 글의 구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기 좀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뭘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제도 태양이 떴다. 오늘도 태양이 떴다.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태양은 뜰 것이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귀납법이라고 해요. 아, 이제 알겠죠?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통해서 결론을 정당화시키는 부분들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귀납법이라고 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결론을 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한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선 전달 방식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죠. 예시가 드러났고, 열거가 드러났고, 귀납법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앞에 대조도 드러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신 문제를 의외로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이래서 많이 복잡해요. 그죠? 많아요. 뭔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밑에 유독 이른바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듦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도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빨을 한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 같은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나니까 그렇죠. 본질적 자아가 되는 겁니다. 네, 본질적 자아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구조들, 요 방식들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 뒤에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총 이렇게 합치면 또 대비도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A 보시면요.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이다. 자, 잠깐만. 자, 앞에 나, 그 다음에 뒤에 나. 얘는 뭐야? 현재, 그쵸? 현실적 자. 얘가 본질적 자죠. 이런 거 구분은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들어간 것이 10년이었다. 이건 뭔 말이야? 과거 시험을 봤다는 얘기죠.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자, 검은 사보 동그라미 비단 도포 동그라미 그 다음에 미친 듯이 대낮에 큰 길 동그라미 이와 같이 12년을 하였다. 그러면 얘가 자신의 과거에 행적을 드러내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얼마나 했대? 과거 준비를 10년 했어요. 과거 준비를 10년, 10수생이야? 미쳤네? 10수생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벼슬을 한 지 12년이 됐어요. 그쵸? 자, 그럼 벼슬과 관련된 게 지금 뭐야? 검은 사보. 제가 아까 그 동그라미 친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거랑 연결이 가능할까요? 속세랑 연결이 가능하죠. 혹은 이걸 다른 말로 세속적 가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랬었는데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를 버리고 곧바로 거기 밑줄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요.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 그럼 이건 뭐야? 이거랑 반대되는 애들이겠지. 대나무 숲이 어디야 그러면? 뭐라고? 죽어?
죽는 곳이야? 귀양 왔다 했잖아, 귀양. 일종의 유배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유배지에 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때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자, 여기서의 이때 나는 누구야? 현실이죠. 그 다음에 나의 발꿈치도 현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나는 나에게 말하기를. 그럼 앞에 나는 현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는 본질이 있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과거의 행적들을 이렇게 뭐 한 거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죠. 그쵸? 요약적 제시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부분도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경험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 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 흘려서 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어찌 그 본거장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했다. 끝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여기서 나라는 건 누구? 여기는 본질이죠. 돌아갈 줄을 몰랐다잖아. 나는 돌아가고 싶어 못 돌아가는 거잖아.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는 못하는 듯하였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나가 붙잡힌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본질적 자아가 맞는 거죠.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군께서도 그의 나를 잃고, 여기서도 본질적 자아죠. 그렇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유독 나의 큰형님단이 그의 나를 잊지 않고, 이것도 본질적 자아죠. 편안히 단정하게 소재에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이 무슨 말이 뭘까요? 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은 무슨 법일까? 서리법이죠. 그쵸? 나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연이라고 자를 지어 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하며, 그럼 여기서 태연이라고 하면 사실 뭐랑 연결이 되는 거야? 여기도 본질적 자아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으로써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시지만 이것은 핑계대는 말씀이다. 맹자가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고 하였으니, 자, 여기 부분도 방금 아까 큰형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 좀 나눠볼게요. 자, 말씀을 한 부분, 큰형님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맹자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달 방식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뭐야? 형님과 맹자의 말을 인용했다는 거죠. 그럼 맹자만 놓고 보면은 사실 보사 인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달 방식 꽤나 많이 나왔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얘가 결론이 뭐냐? 이런 인용들을 통해서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본질적 자아를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드디어 내 스스로 말한 것에 있어서 큰형님께 보이고 소재의 기로 삼는다 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로 넣어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의 기역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수호제기는 큰형님이 붙인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당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글쓴이가 여러 일을 겪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자아 성찰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수호제와 관련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작품이다. 글쓴이는 현상적인 나와 우리 아까 현상적 자아라는 얘기했죠. 본질적인 또 다른 나를 구분하여 그려냄으로써 본질적 자아가 곧 나의 내면이고 내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이 지금 어디였냐? 내가 의심한 부분입니다. 의심한 부분. 본질적인 나를 몰랐던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맞죠?
수필이니까 보통 을의 첫 부분에는 흥미를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번 니은. 내가 장기로 귀양 온 후 요 부분이에요. 귀양을 가는 처지가 되어서야 평소에 깨닫지 못하던 나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 맞죠? 3번 디귿. 디귿은 어디냐면은 그 유독 보여? 왼쪽 부분의 맨 밑에 이른바 나라는 것은 성품이 달아가길 잘 알아요. 드나듬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까지가 밑줄 쳐주셔야 돼요. 거기까지. 그래서 나와 또 다른 나를 전제로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거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연결되죠. 4번 리을은 거기에요.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수양하여 본질적인 나를 굳게 지켜야 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맞죠? 5번 그 얼굴빛을 보니 거기 부분입니다. 자, 청렴했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길에 머물게 되었다. 애초에 얘 지금 세속적인 길을 걷다가 지금 반대로 된 거잖아요. 그죠? 유배지로 왔기 때문에 애초에 세속적인 길도 머무를 수가 없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A에 대한 설명. A가 여기가 어디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얘 과거의 행적, 그 다음에 요약적 제시가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쵸? 그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번 글쓴이 자신의 삶의 역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맞죠? 2번 비단도포는 나를 잃어버린 원인과 관련이 있다. 비단도포가 뭐였어 아까? 아니야? 비단도포가 아까 뭐야? 세속적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제가 동그라미 하러 간 거. 그쵸? 그러면은 나를 잃어버린 원인과 관련이 있지. 세속적인 가치니까. 그거 쫓다가 망한 거잖아. 3번 큰 길은 대나무 숲과 대주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이다. 자, 큰 길은 어디예요? 서울 그쪽이죠. 그 다음에 대나무 숲은 귀향지니까 이거 충분히 연결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친척과 분묘를 버리는 것은 나를 찾기 위한 행동이다. 아니야? 맞아? 내가 일부러 버린 거야? 유배지 가면서 같이 못하게 된 거잖아. 그치? 자, 애매하면 일단 넘어가 보자. 5번만 볼게요. 땀, 두려움 등은 귀양살이에 대한 두려움. 아, 이거 맞잖아. 4번이 정답이겠네요. 이해되셨어요? 나를 찾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잃어버린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 3번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을 밑글에 찾아 쓰세요. 이거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상식적 차원의 생각이 그럼 뭘까? 벗어나게 될 때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럼 상식적 차원의 생각이 뭔데? 그 부분 아니야? 나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음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이게 통념이잖아, 사람들이.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밭, 집, 나무, 책, 옷, 식량 등은 몸으로는 지킬 필요시 없는데 뭐야 이거? 만물이라고 쓰셔도 되고 천하만물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밑에는 누구는 변하기가 쉬워서? 나는 변하기가 쉬워서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들은 꼭 반드시 잘 적어주시고 반드시 좀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비문화 갈게요. 121페이지. 아, 그래? 네. 난 배고파. 배고프다고 하자마자 국회. 와. 약간 약 올리시려는 의도인가. 지금 학원 수업하는데 어떻게 먹어? 너 먹지 마. 자, 다 피셨죠? 네, 이번에도 또 과학 지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과학 지문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과학이 제일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는
어떤 열에 대한 이론이에요. 열에 대한 이론인데 이게 시대적인 어떤 배경에 따라서 점차 바뀌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열에 대한 원리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열에 대한 설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좀 괜찮습니다. 이거 많이 올렸는데? 올려볼게 일단. 야, 애가 왜 쌩까냐? 응, 됐다. 여러분들 과학 하시죠? 열은 뭐예요? 열은 뭐로 정의가 돼요?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지. 그죠?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줄이 발견한 몇 가지 법칙이 있죠. 첫 번째는 에너지, 그치. 보존 법칙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열의 방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 또 발견한 개념이 거기서 엔트로피의 개념일 거예요. 물론 여기 엔트로피까지 나오는 건 좀 뇌절이긴 한데,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겪고 계세요. 저 친구, 저 에어컨.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제 차가워지지만 그 열은 어딘가에서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죠. 자, 일단 뭐 잡소리는 그만하고요. 바로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왜? 뭐? 뭐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볼게요. 자, 열을 차단한 용기 내에 같은 양의 100도와 20도의 물을 일기압 상태에서 섞어 놓으면 60도가 된다. 이처럼 온도가 다른 물을 섞었을 때 물의 온도가 평형을 이루는 현상,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열의 이동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열의 이동에 대해서. 그때 18세기에는 어땠냐? 18세기 화학자 누구냐? 블랙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블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열을 차단하는 용기에 뜨거운 물체와 찬 물체를 접촉시켜 넣으면 두 물체의 온도가 결국 같아진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물 온도가 평형에 이르는 것은 높은 온도 쪽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 거기 밑줄 무언가가 옮아가기 때문이다. 블랙은 일대 옮아가는 것이 물질이라고 봤다. 자, 우리가 열의 이동을 얘는 어떻게 봤다고? 물질이라고 봤대요. 물질.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됐냐? 칼로릭이라고 했죠. 칼로릭. 칼로리 말고. 다이어트 하는 그 칼로리 말고요. 네. 자, 아무튼. 근데 사실 지금도 칼로리란 말을 쓰잖아요. 그쵸? 일종의 하나 뭐야? 에너지잖아. 그죠? 이때 당시 칼로릭은 물질이었고 지금의 칼로리는 에너지죠. 자, 아무튼요. 블랙의 칼로리석이 발표되자 여러 학자가 주목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로 화학자인 라부아지에를 들 수 있다. 그러면은 블랙 때랑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 때 이 두 친구는 같은 결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무조건 다 원리, 뭐 순서, 뭐 역할 이런 것만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문에 약하다, 뭐 과학에 약하다라는 소리는 다 개소리예요. 이거 뭐야? 이런 구조에 약한 거일 뿐이에요. 혹은 이런 구조에 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그 차이니까 항상 그런 주제별로 쫄지는 마세요. 이번에 제가 고3 수업할 때 뭐 어떤 이제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그거 있어요. 천동설이랑 지동설 했던 거 기억나? 지지난주였나? 아무튼 그때 했었는데 그 천동설에서 그 아리스타코스라는 인물이 나왔었어요. 이게 천동설을 공고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그 계산식이 지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벌써 공포에 질려 있어. 뭐 왜 그러냐면은 뭐 이러이러한 뭐 달과 지구와의 거리, 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비가 같기 때문에 지름의 길이도 같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도 나오냐면은 이 이등변 삼각형은 닮은 꼴이다. 뭐 관찰자 입장에서 달과 태양과의 뭐 그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은 닮은 꼴 이런 말이 나와요. 쫄 필요 없어요. 그 이해 어떻게 해? 나 이해 못해. 나도 못해. 전 문찐이라서요. 네, 문과 찐따라서 뭘 끄덕여. 끄덕이지 마.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그걸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정보로만 가지고 담백하게 갖고 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제발 항상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제발 선지를 보실 때요. 그 앞에만 보고 자꾸 넘어가지 마. 뒤에 끝까지 꼼꼼하게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꾸 매번 그래. 제가 클리닉 하는 거 요즘에 이번에 한번 지켜봤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은근히들 있더라고요. 두 분 다요. 똑같아. 알겠죠?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그게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올라요. 진심으로. 아무튼 쭉 다시 얘기하면요. 얘도 최초의 열량계를 고안했으며 칼로릭 썰을 믿고 칼로릭을 산소, 질소, 수소 등과 함께 하나의 원소로 분류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물질로 생각하고 원소로 분류했대요. 그 다음에 또한 물질의 상태 변화도 칼로릭과 관련지어 설명하여 칼로릭이 공급이 되면은 아롬이 물리되고 물이 수증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거죠. 얘가 말하는 거는 뭐냐? 칼로릭이 공급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온도도 상승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니? 얘 말에선 그렇다는 거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현상은 칼로리 함량이 점차 늘어나며 일어난 변화라고 해석했다. 여기까지 칼로릭 썰이죠. 근데 칼로릭 썰에 대해 의문을 품는 학자도 있었다. 그럼 여기를 이제 이렇게 대척점을 만들어줘야겠지. 그게 이제 누구냐? 톰프슨이라는 사람이래요. 톰프슨이라는 사람. 그럼 우리가 이거랑 전혀 반대 내용이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얘는 지금 뭐라고 하냐? 얘는요, 대포의 포신을 만들기 위해 노쇠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동안 발생하는 엄청난 열에 주목했다. 지금 뭐가 있었냐? 드릴로 노쇠를 뚫는데 이 과정에 열이 계속 생긴대요. 열이 계속 생긴대. 그는 노쇠에서 나오는 칼로리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은 언젠가는 열의 발생이 멎어한다고 생각했다. 왜 그런 거야? 물질이니까. 물질이 계속 소모되면 언젠간 사라지겠죠. 그래서 칼로릭 썰에 따르면은 노쇠에서 나올 수 있는 칼로릭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쵸? 그 방금 얘기한 걸로 보면요. 그쵸? 요 부분. 어쨌든 노쇠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칼로리 얘기하는 것은 유한하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 입장에서. 그쵸? 그 다음에 그러나 열은 전혀 멎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그는 열이 어떤 물질이 아닐 것. 얘는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왔냐? 얘는 물질이 아니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옆에 그러나라고 나왔어요. 그러나니까 세모를 쳐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톰프슨은 열의 칼로릭 썰을 부정하는 결과를 얻었으면서도 칼로릭 썰에 대해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다. 칼로릭 썰에 따르지 않고는 거기 열 평형이나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열 평형이 뭔데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죠. 열의 흐름이 되다가 나중에 특정 온도에서 정지되는 경우가 열 평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열이 이동한다라는 걸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칼로릭이 사실상 부정된 것은 물리학자 주레이의 이제 여기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했는데 줄 쪽에서 설명이 가능했어요.
자, 이 열과 1 사이의 관계, 저격 밑줄. 줄과 관련된 얘기는 열과 1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요게 밝혀진 거네요. 그래서 줄은 열과 1의 상호 변환에 대해 저격 밑줄 상호 변환이에요. 열은 1로도 변할 수 있고 1은 열로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의 실험 중 가장 의의가 있는 것은 열의 일당량 실험인데, 이 실험은 추에 매달린 끈에 의해 돌아가는 날개바퀴를 물속에 넣고, 자, 날개바퀴를 얘기했어요. 날개바퀴. 이거를 넣고요. 그 다음에 물의 저항에 의한 물 온도의 상승을 측정했대. 자, 이거는 관련된 게 물의 저항. 이 저항으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 그러니까 요 얘기를 먼저 했고요. 줄은 이 장치를 통해 거기 동그라미 마찰로 생성된 열의 양은 1의 양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마디로 여기는 뭐가 이 온도를 높인 거야? 마찰력이 온도를 높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마찰력을 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야? 날개바퀴죠. 그럼 날개바퀴는 결론적으로 이게 뭐야? 운동이잖아.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열로 바뀐다는 얘기였죠. 자, 아무튼 이를 통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처음 접근한다고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요. 정리는 해주셔야겠죠. 아무튼 간에 열과 1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형태가 다른 에너지라는 그의 주장이 뒷받침되었다. 특히 열이 1의 변환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줄리의 주장이 여러 학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칼로릭은 자연히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로릭설은 열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대에 열에 대해 탐구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가 있다. 그럼 뒷부분은 칼로릭설에 대한 의의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밖에 정리를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열심히 올려줬는데. 자, 요 세 문제만 한번 풀고 바로 해설 들어갈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올려줘도 춥대. 그냥 끌게 차라리. 작년이랑 바꿨잖아.
자, 가볼까요?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같은 경우는 뭐야? 그대로 나와 있죠. 그쵸? 다른 물을 섞었을 때 물의 온도가 평형을 이루는 것을 칼로릭의 이동, 그러니까 물질의 이동으로 얘기했다. 맞죠? 소라! 자, 그다음에 2번. 니은. 자, 라무어지에는 칼로릭을 하나의 원소로 그죠? 원소로 간주했죠. 그죠?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변화를 칼로릭 함량의 변화. 그렇지. 물질의 상태 변화가 온도가 높아지면 칼로릭도 함량도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연결이 되고요. 자, 지금 톰프스는 열이 마찰에 의해 발생하여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는 물질임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자, 그래서 틀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물질임을 아니죠. 에너지로 생각했죠. 그 다음에 증명을 못했죠. 그래서 디귿이 아니죠. 그 다음에 리을, 줄은 열과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며 열과 일은 형태가 다른 에너지라고 주장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에 다른 과학자가 나왔네요. 영국의 화학자 데이비는 온도, 무게 등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 두 얼음 덩어리를 준비해서 진공 상태에서 서로, 자, 거기 동그라미, 마찰시켜 보았다. 열의 이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얼음 덩어리의 접촉면에 열이 발생했어. 마찰인데 열이 발생했다고요? 그럼 뭐야? 1이 열로 바뀌어진 사례죠. 맞니? 그래서 얼음 덩어리가 녹기 시작했다. 데이비는 땡땡땡이라는 점에서 칼로릭설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진공 상태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쵸? 그러면은 뭐야? 애초에 칼로릭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이 발생한 거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이거는? 소라! 얼마 남았어? 이거만 하면 끝이야. 3번. 자, 보기는 기억의 과정에 대한 설명한 건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적절한 것은, 자, 1, 2, 3, 4번, 5번 다 지금 하나씩 하고 갈 거예요. 줄은 오른쪽과 같은 방식으로 실험 장치를 마련하여 대기 온도와 원통 속의 물 온도를 측정했다. 그리고 자, 거기 밑줄 줄을 낙하시켜. 그 다음에 날개바퀴를 회전했대요. 낙하를 통해 날개바퀴를 회전시킨 거니까 이거 운동 에너지겠죠. 그런 다음 풀림끈을 감을 때 날개바퀴의 축과 원통을 분리. 거기 축과 원통 분리 밑줄. 그래서 날개바퀴의 축을 고정했는데, 자, 이것은 날개바퀴가 물과 마찰하여 의도하지 않은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축과 원통을 분리한 이유는 마찰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는 손잡이를 돌려 줄을 감은 뒤 다시 원통과 날개바퀴의 축을 연결시켜 줄을 낙하시키고 다시 대기 온도와 원통 속의 물 온도를 측정하여 이전과 비교해봤는데, 줄은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했는데 이를 통해 원통 속의 물 온도가 점차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이 기준에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날개바퀴의 회전수에 따른 물의 질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자,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질량 말고 온도 변화겠죠? 온도 변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날개바퀴를 손잡이를 통해 돌리지 않고 줄을 낙하시켜 돌린 것은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다. 뭐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3번. 풀림끈을 감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변환이 잘 일어나도록 날개바퀴의 축과 원통을 분리한 건 아니죠. 변환이 잘 일어나도록 게 아니라 변환이 오히려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4번. 물 온도가 상승하여 날개바퀴가 회전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실험 전후의 물 온도를 비교한 것이다. 자, 이거 뭘로 바꿔야 돼? 상승하여 회전한 게 아니라 날개바퀴가 회전해서 물 온도가 상승한 걸로 바꿔줘야 돼. 순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5번. 동일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한 결과 원통 속의 물 온도가 상승한 것은 1이 열로 변화됐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왜 죽으려고 해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법, 그 부분 꼭 잘 풀어